문서와 기록으로 보는 현미경 전쟁사. 안녕하세요.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극일남입니다. 1973년 10월 6일 유대교에서 가장 큰 성일이라고 하는 속죄의 날 욤키푸르죠.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기습 공격을 합니다. 남쪽에서는 수에즈운하, 북쪽에서는 골란고원,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죠. 중동의 판도를 바꿨다고도 하는 이 전투, 승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제4차 중동전쟁 수에즈운하 작전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함께 파헤쳐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노 박동희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동희입니다. 전노라는 애칭이 많이 좀 퍼졌나요? 생도들이 네. 전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 답 우리 남박사님께서 해주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박동희 교수 모시고 전쟁사 노예. 빨리 오라오! 예. 자, 전쟁사계의 로맨스 가이죠. 교수님과 함께 욤키푸르 전쟁, 그 중에서도 수에즈운하 작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에즈운하 작전, 욤키푸르 전쟁 간단히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과 끊임없이 분쟁, 교정, 전쟁을 합니다. 이것을 크게 네 국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고 아랍권에서는 라마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1973년에 벌어졌던 제4차 중동전이죠. 이것을 우리는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불러볼까요? 예, 좋습니다. 오늘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딱 지칭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복수전이죠? 맞습니다. 복수전 하면은 우리 이경규 선생님 떠오르는데 복수전이죠. 복수혈전 그것은. 복수혈전인가요? 네네네.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알고 있죠. 제3차 중동전쟁 때 6.1 전쟁. 이스라엘한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기습 공격당해가지고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잃어버리고 시리아는 골란고원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6년 만에 되찾기 위해서 복수전쟁을 하는 게 제4차 중동전쟁이 되겠습니다. 1973년에 잃어버렸던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날만 기다려왔다. 예, 맞습니다. 절치부심하고 엄청 준비 많이 해요. 네. 수에즈운하 작전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극비문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극비문서. 짜잔. 따라라라딴. 딴딴따단. 냄새도 신선하고. 스멜. 예. 상단에 기밀 해제. 예. declassified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5-12958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미 대통령 행정명령입니다. 1995년에 클린턴이 행정명령을 발효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 비밀의 보존, 비밀의 공개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어요. 이 95년판 행정명령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비밀은 1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을 때 이 문서를 아직도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 껍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내용 얘기를 한번 좀 교수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문서를 살펴보실까요? 1973년 5월에 만들어진 문서고요. 이 내용 보면은 상단에 Indications of Arab Intentions to Initiate Hostilities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은 아랍국들이 적대 행위를 개시하려는 징후다 라고 하는 제목의 문서인 거죠. 그래서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을 보면은 이집트와 주변 아랍국들이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보 분석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군사 동향을 눈치를 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974년 10월 6일에 수에즈운하 작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기습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군요. 최근 이집트와 아랍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걸리네요. 전쟁 준비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한 전쟁 개시 증거는 없다. 기습이 일어나고 나서 항상 보면 이런 분석이 앞에 있었어요. 아예 몰랐던 기습은 없어요. 맞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요거 아리까리한데요. 그거 맞나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징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보 세계 있잖아요. 네. 신베트, 모사드, 그다음에 아만. 이게 군 정보기관 아만인데 아만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다 무시해요. CIA 정보도 CIA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적 징후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네. CIA랑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정보국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다 무시해요. 그냥 군사적인 그냥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집트가 이거를 의도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쵸? 정보를 과부하를 만든 거군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1968년에 이제 소련이 그 체코슬로바키아가 프라하에 보험을 하니까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으로 점거하잖아요. 침공하죠. 그때도 이제 계속 소련이 들어갈 것처럼 하면서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이집트가 뭘 했냐면은 이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딱 취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가 시나이 방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수에즈 쪽에다가 군대를 보내서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그쵸. 이스라엘 쪽에서는 전쟁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해요. 야, 우리도 출동. 그렇죠. 네. 그런데 막상 보면 또 해산. 야, 아닌가 보다. 네. 아유, 쉬고 그리고 있어. 또 다시 또 거기서 훈련시켜. 출동. 근데 또 해산. 에이씨, 뭐 하는 이거를 거야?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름 붙여봤어요. 뭐예요? 양치기 소년 전술. 양치기 소년 전술. 왜 옛날부터 있었던 전술이잖아요. 늑대가 왔어요, 네. 여러분. 그거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려. 1973년 10월 초에 다시 또 군대 모았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쪽에서 또 훈련하겠지. 방심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네. 한 8,000명 정도 이집트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신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 네. 야, 너 전쟁 하는 거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몰랐지. 훈련인 줄 알았지. 우리도 몰라시오. 예. 그래서 한 명만 알았대요. 그날 우리가 10월 6일 날 모였던 게 전쟁이었다고 알았던 사람은 딱 한 명이었대요. 어쨌든 이것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보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잘한 거네요. 장난 아니었죠. 이게 보면 6.25 전쟁 났을 때도 북한이 야외 전술 훈련을 6개월 이상 해요. 그리고 항상 38선 주변에서 분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접경 지역에서 야외 전술 훈련을 하는 것처럼 부대들이 3개 사단 정도가 나가 있다가 일시에 나가면서 기습적인 군사 작전을 우리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데도 사실은 우리는 그 패턴에 잘 속아요. 알면서 속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군사 작전 하는 것처럼 해서 모이니까 네. 우리도 동원을 해요. 우리도 해줘. 동원을. 그럼 경보 발령해서 동원했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군사적으로 동원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해산. 또 네. 모이고 해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번에도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거 양치기 소년 전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군대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동원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이스라엘은. 그럼요. 그러면 이집트는 어쨌든지 간에 3차 중동전에서 잃어버렸던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이네요. 문서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대공 미사일, 우리가 셈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했고, 스웨즈 운하에서 이것을 어쨌든 쓰려고 준비를 한 것이겠죠. 또 미라주 5 전투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 전투기 골 때리는 전투기입니다. 원래는 프랑스에서 이걸 사오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프랑스의 정책이 아랍 국가와 친선을 맺는 쪽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에 이걸 안 팔기로 하고 이걸 결국 그 적국인 이집트가 갖게 되면서 지금 이 미라주 5 전투기 30기를 이집트가 지금 활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라주 5 전투기, 대공 미사일 이 정도로 수에즈 운하를 먹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데요. 이스라엘이 오판했던, 미국이 오판했던 이유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갈 때 필요한 거는요. 네. 중장거리 폭격기, 지대지 스커드 미사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멀리. 왜 그거 가야 안 되니까. 가지고 네. 오고 SA6 그러니까 네. 미라주 5 전투기 뭐 이런 거 갖고 오니까 이거는 전쟁 징후가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기습에 성공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풀어나갈 얘기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속았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초기에 질 수밖에 없었는가? 네. 이 무기에 나와 있어요. 그냥 대공 무기하고 공군으로 상대방만 위협한 게 아니라 실제 주 전력은 다른 거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초에 이집트 병력 한 10만 이상이 10만.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게 되는데 전차가 대략 한 1,400대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뭔지 한번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10만 명이 어딘가에 숨어 있기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막 수에즈 운하에 운집해 있어도 무기들이 왔어도 이스라엘 쪽에서는 얘네 훈련하고 다시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묘책이네. 그렇죠. 숨을 필요가 없네. 그렇죠. 우리 훈련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훈련이 아니라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니네 그 동원하려면 또 해봐. 우리는 훈련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넘어왔군요. 그렇죠. 10월 6일 날 넘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일단 수에즈 운하라는 장애물을 극복을 하려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군대들 그리고 그냥 수에즈 운하를 넘을 때 제공권의 확보 없이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방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집트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방북망이랑 보병 전투예요. 준비했군요. 예, 그래서 이집트는 소련이 개발한 대전차 유도 미사일인 세거 미사일이랑 그다음에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테러리스트가 많이 갖고 있는 대전차 로켓 RPG-7 미사일을 새 거를 다 사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새거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새거 미사일은 전차포와 달리 소수의 병사가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거리가 전차포와 비슷해요. 한 3,000m 날아가잖아요. 이집트군이 그것만이 아니라 야간 전투도 준비해요. 준비 많이 했네. 예. 그래서 적에선 야간 투시 장비들을 전차 그다음에 보병들이 가지고 오고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SA-6 얘기하잖아요.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이집트 부대를 보호해요. 역시 돈빨이구나. 전쟁 준비는 돈빨이네요. 그렇죠. 온갖 것을 사 모아서 말 그대로 여기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러면 상대가 10만이면 내가 그거를 방어하려면 한 30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30만 있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수에즈 운하선에 보면은 사실 그 운하의 길이가 한 160km. 160.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마일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다 방어를 하나? 그러니까 지금 실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휴전선 155마일. 그럼 대략 한 250km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 160km, 100마일 160km 정도 되는 여기에 전초기지가 있었어요. 전초기지만.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GP, GOP 아시잖아요. 그런 전초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10km당 하나가 있어요. 10km에 하나씩. 예. 사실 사막이라서 좀 달라요. 우리는요 굴곡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많이 가봤지만 그래서 이 초소 위치에서 다른 쪽이 안 보이고 막 이런데 사막이니까 사실 잘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는 사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리. 전투를 위한 전초기지라기보다는 전방을 관측하는 경계 지점으로서의 전초기지였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얘들도 한 30개 정도 났었어요.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적잖아요. 그럼 30개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초소를 14개를 폐쇄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16개, 10km당 하나씩의 전초가 있는 거죠. 전쟁 발발했을 때. 30개인데 딱 반 줄이면 말 나오기 쉬워요. 와, 저거 반으로 줄였다고. 근데 16개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기 애매하잖아요. 맞습니다. 머리 썼네. 그래서 14개로 전초기지가 줄었으면 뭐 당연히 방어, 관측, 경계 이게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전초기지 하나에 우리 소대 있잖아요. 또 GOP 가면은 한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한 2-30명의 병력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반장갑차나 전차들이 이제 같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거기 한 500여 명 정도가 그 방어지대에서 방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초에 500명, 일개 대대로 160km. 너무 부족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수에즈 지역에 90여 대 정도, 100여 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 전차가 있었던 거죠. 전차는 배치된 채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 뒤쪽에 집결 보유하거나 아니면 엄폐시켜 놨을 것이고 그것을 전투력에 직접 계산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볼 때 방심했다? 아니면 당시 상황으로서 최선이었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스라엘은 적의 1차 공격을 막아내고 나서 동원한 부대로 역습하는 구조였어요. 처음부터 많은 부대를 사전에 배치할 수가 없었다. 또 핵심적으로 이들이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실은 시나이 반도이지 바르레브 라인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부대를 집결 보유해서 후방에 놓는 것이 더 안전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바르레브 라인에 애초에 무의미하게 500명을 갖다 놔뒀느냐. 그것은 정치적인 시그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곳으로부터 병력을 빼면 수에즈 운하를 지키려는 정치적인 의지가 없나 보다 하고 오판하게 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500명을 상징적으로 갖다 놨다는 거죠. 이 지도를 보고 좀 우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바르레브 라인이 나왔는데 이 지도에서 왼쪽이 이집트,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1973년 10월 6일에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간 거잖아요. 처음에 수에즈 운하를 건널 때 이집트의 정치적인 목표, 전략 지침을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 이집트의 국가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네. 뭐냐면은 6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시나이 반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요거. 시나이 반도 그쵸. 회복. 군사 전략은 기습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도활한 다음에 이스라엘 방어선인 바브레브 선 라인을 돌파하여 수에즈 운하 동안에 교두보 확보하고 그 확보된 거를 우리가 강화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나이를 회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중동에서의 자기네 입지가 약화되고 국가의 그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일단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을 했네요. 그렇죠. 초기 단계에서 시나이 반도 일대를 내가 선점을 하면 이스라엘이 뭐 이쯤에서 적당히 하시죠 하고 정치적인 협상장에 나왔을 것으로 알았고, 그쵸. 그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안전해질 거라고 믿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나이브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 목표는 명확했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탈환한다. 그러한 군사적인 목표, 전략적인 목표, 정치적인 차후 상황을 가지고 1973년 10월 6일 오후 2시 수에즈 운하를 가로지르고 이집트군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왜 오후 2시에 수에즈 운하?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이집트군의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10점. 왜요? 이게 10점인 이유가요. 이 초기 작전만 놓고 보면요. 기본기에 충실했고요. 거기다가 창의적인 걸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이집트가 잘한 것 중에 이게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피라미드. 그 다음에 피라미드 이후에 제일 잘한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초기전 진짜 잘해요. 손자가 이야기한 대로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나도 알고 적을 알면은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집트가 면밀하게 이스라엘의 강점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요. 포탄 사격을 통해 가지고 적을 무력화시키고 네. 보병이 들어가고 네. 보병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운하 도하 작전할 때는 그 도하 작전하는 방식도 정확히 기본기에 충실하게 한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 요거까지가 너무 잘해요. 뭐 말은 지금 복잡하게 했는데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그게 아니죠. 복잡하게 얘기하시네. 4점. 설명 4점, 얘네 작전 10점. 오케이. 자, 기본 전술에 충실하고 반복 숙달을 통해서 전술 전기가 일시적으로 급상승된 이집트와 전통적으로 잘 싸우고 평시에 교육훈련이 철저하게 준비된 이스라엘. 그러나 둘의 차이를 가른 것은 양측의 창의적인 준비였군요. 그렇죠. 그게 1973년 10월 6일 14시 상황을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뭡니까? 14시의 당시 상황을 보면은 보병이 어쨌든 간에 특수부대원이랑 다 같이 해서 한 720척 보트 타고요. 운하 전 정면을 이제 막 건너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집트 군 앞에 보니까 이제 20m 정도 높이의 내외에 이 모래방벽이 쫙 있어요. 한 기울기는 한 60도 정도 돼요. 바브레브 선에 네네. 160km가 그냥 무방비로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거기다가 모래방벽을 아주 탄탄하게 쌓아놨어요. 세멘이 없나? 시멘도 사실 있어요. 콘크리트. 그 그것도 있고. 안쪽에 콘크리트가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그거는 다 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부 구간에다가 이거 콘크리트 이거는 비밀인데 그래요? 원래 거기에 그 화공으로 해서 막으려고 일부에만 그 콘크리트에다가 연료 탱크, 그러니까 이 기름 저장소를 놓고 그 파이프라인을
수에즈 운하로 빼요. 그러면 그 수에즈 운하에서 만약에 적이 들어오면은 그 기름을 쭉 내보내요. 네. 그럼 거기다 불 붙여요. 그럼 불이 나서 거기서 이제 못 올라오는 거죠. 이런 화공작전 하는 게. 거긴 콘크리트 있긴 해요. 거기는 해놨고 거기만 있는데 나머지는 모래로. 다 모래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래 방벽을 보면은 사실 보병들은 사다리 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처럼 준비해온 사다리 딱 그쵸. 대고. 그렇죠. 네. 사실 준비해 가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가지고 막 넘어가요, 화염방사기도 잘? 쏘고 하는데 네.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전차랑 네. 그다음에 수송 차량, 포병 차량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이거 60도? 아, 뒤에 후속하는 본대의 기계화 부대 등이 올 수가 없다. 그렇죠. 아 그러면 모래 방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창의적인 거죠. 두꺼비 집 놀이를 하나요? 아니요. 두꺼봐. 헌집 사오 새거 미사일 줄게. 아니죠, 그쵸. 이거. 아니에요. 이게 중장비 동원해가지고 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그럼 폭발물, 폭탄 여기다 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깬다. 모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네. 얘네들이 고민해서 한 게 뭐냐면은 고압력 그 펌프로 해서 펌프 사온 걸로. 해가지고 막 물을 쏴요. 아. 그러니까 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물은 많으니까. 그쵸. 포탄이 필요하나, 그쵸. 뭐 화약이 필요하나. 그쵸. 2시간 만에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대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동네 놀이터에 모래 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사를 보면서 네. 야, 물대포 썼다 그래서 야 200m 소화 이거 막 쏘면 소방관 아저씨 엄청 잘 쏘잖아요 우리. 네. 그래가지고 200m 쏴가지고 무너뜨린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아니에요. 멀리 이렇게 쏜 줄 알았어요? 예,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공부해보면서 느끼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트에다가 이 수압 펌프를 네. 여기 딱 얹어요. 아, 줄이 달려있을 필요가 없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네. 네. 그러면 펌프에서 물은 수에즈 운하물을 공급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돌려가지고 펌프 킨 다음에 접안해가지고 이제 모래 방벽 아래쪽에서 이게 펌프 돌아가고 있으면은 이제 접안을 해서. 예, 그래가지고 요게 딱 물대포를 딱 쏴가지고 네. 그 위쪽을 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위에 물이 쫙 맞아가지고 그 모래가 이제 쭉 그 이제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럼 그 흙탕물 쫙 해서 내려와요. 그치, 그게 훨씬 더 쉽겠지.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모래 방벽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네. 그게 어쨌든 구멍을 내면 위에는 저절로 무너져 내릴 테니까 그런 효과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것들이 주로 어떤 요원들인가요? 특공대예요? 뭐 특전사예요? 아, 그냥 보병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알보병? 알보병. 보병은 뭐 다 해? 그렇죠. 보병은 뭐 기어 올라가고 쏘고 뭐 다 하죠. 아, 왠지 보병 느낌 나는데. 아, 이거 피디님 이거 뒤에 보병가 좀 BGM을 네. 한번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수에즈 운하라고는 해도 유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병이 단순하게 배만 타고 건너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부교랑 문교를 건설해가지고 들어갔죠. 그럼요. 공병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아, 그럼요. 사실 우리가 전초기지 이런 거 뭐 그다음에 토치카 이런 거 파괴는 사실 공병이 최고고요. 지뢰개척, 장애물개척, 도하. 공병 없으면 절대 보병 못 가죠. 그렇죠. 그래서 공병도 엄청나게 훈련 많이 해요. 순식간에 그래서 다리를 교량을 건설하고 이제 전차랑 이제 그 보급 차량이랑 다 들어가는 거죠. 기본과 창의가 적절히 배합된 굉장히 우수한 작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거를 넉넉히 가만히 구경했을 것 같진 않아요. 물대포 신기한데 이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초기지라고 했으면 적어도 은엄폐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상대를 막아낼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후방에 있었다고 하는 100대가 안 되는 전차들 가만히 있었을 것이냐,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그러한 이스라엘군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집트는 교두보를 확보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했을 때 그 이집트의 보병이 결정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네. 여기 나와요. 이집트의 보병대가 이스라엘 강력한 전차 부대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보병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뭐 갖고 왔습니까? 대전차 무기 가져왔죠. 아까 얘기한 그 새 거? 예, 새 거. 큰 거 말고 새 거. 그 다음에 RPG-7. RPG-7 이거는 사거리가 좀 짧잖아요. 네, 그래서 짧죠. 500m 내외 여기는 RPG-7으로 공격해요. 가까이 근접했을 그쵸. 때는 RPG-7. 그렇죠. 이 새 거, 이거는 진짜 새 거여서 그런지 전차만큼 3,000m 나가요. 3,000m면 예, 대단하다. 예. 단점이 있어요. 뭡니까? 500m 내외는 사실 안 돼요. 그럼 둘이 궁합이 아주 잘 맞네요. 그렇죠. 완전 찰떡궁합인 거예요. 허허. 그걸로 뭐 하냐면은 이제 매복 작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차가 올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네. 거기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차가 오면은 쏴서 맞춰서 전차를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단거리를 폭파시키고, 그렇죠. 장거리도 폭파시키고. 장거리도 폭파시키고. 예. 이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기갑 전차, 그러니까 증원되는 기갑 전차가 전초기지 나 구할 거야라고 해서 뒤에서 막 달려오는데 네. 빵빵빵빵빵 숨어 있다가 새거 가지고 그렇죠. 와서. 새거 가지고 와가지고 팍 나타나가지고 빵 쏘고 전차를 무력화시켜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에 있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의 방어를 보강하기 위해서 오는 순간을 노리고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이미 지근거리에 접근해서 매복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대전차 매복.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적국 용어로 말하자면 땅크 사냥꾼조인데. 그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때 피해가 상당히 컸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정말 3일 동안은 정신 못 차려요. 3일이나 거기서 예. 축차적으로 전차를 보내는데 그때마다 매복에 당했고 예. 3일 동안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뭐에 당했는지 모르는 상태군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16개 전초기지에 400명, 500명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500여 명 중에 네. 126명 전사, 161명 포로. 그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신력으로 버텨요. 한 네. 150명 정도는 끝까지 저항하고 숨어 있으면서 네.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본국 돌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예. 거기에서 최대한 피해를 많이 주고 시간을 그렇죠. 지연을 시켰구나.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전초기지 부대는 거의 전멸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 네. 군사적으로. 이집트는? 그다음에 이집트는요. 데이터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하. 그런데 네네. 예측해 보면은 네. 당연히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어요. 공격하는 부대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예,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잘 싸우거든요. 수는 적지만 잘 싸우나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규모 부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2군, 3군 이게 2개 군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2개 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중과부적으로 숫자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저도 예. 아까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공격 중에 제일 어려운 공격은 사실 강을 건너는 겁니다. 맞습니다. 도강이든 아니면 상륙작전이든 물 위에 떠 있을 때가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방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자신들의 피해 규모를 공개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최소 3배, 4배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방금 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시나이 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집트가 점령한 셈이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전략적 목표 중에서 1단계 작전 목표를 달성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차례입니다.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까야죠.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고민해요. 사실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나라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수뇌부도요. 야, 우리 휴전하자. 휴전하자. 예, 그 얘기가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 망하기 전에 충격이 진짜 컸나 예, 보네요. 예. 그래서 휴전해서 여기서라도 끝내보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의 이제 키신저가 이거 얘기 듣고 놀래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휴전하고 여기서 패배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은 아랍 국가도 이제 난리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랍 국가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뒤에 있는 소련, 당시의 그 프로파간다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약세를 잃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진짜로 포커페이스를 하고 전혀 피해 입은 척하지 않아야 되는데 휴전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니까 미국은 그렇죠. 정말 답답했겠네요. 맞습니다.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분적인 역습 작전을 곳곳에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전략 지침이 내려가서 역습을 했다기보다는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 장병들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전술적으로 역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는 충분한 준비를 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병, 포병, 전차, 그 다음에 미라주5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 전력까지 이른바 그 제병 협동 공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포착에 성공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낸 겁니까? 10월 6일에 이스라엘 남부 수에즈 운하 지역에서 이제 이집트가 공격을 하고 북부에서는 시리아가 골란 고원을 공격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시리아 지역이었어요. 골란 고원에서도 기습 작전을 성공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는 거 맞아요.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좀 더 빨리 회복해요. 시간차가 있었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수세에 몰리네요. 며칠 만에.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한테 이제 요청을 해요. 야, 음. 우리 쪽에 이스라엘이 너무 압력이 가해지니까 네. 야, 너네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이스라엘한테 좀 공격 좀 해서 좀 도와줘. 그렇지. 우리 쪽에 압력을 좀 줄여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트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정치적인 판단을 해요. 사다트 대통령이. 예, 우리가 원래는 이집트의 전략은 샘 방공망이 있는 곳까지만 작전하겠다라는 게 원래 네네. 이집트의 전략이었어요. 네. 그래서 수에즈 운하에서 한 10km 내외까지만 진출해요, 보병들이. 네. 기갑 부대들도. 네. 거기까지가 교두보였어요. 그래서 그 선만 계속 잡고 있었어요, 한 10일간. 네. 근데 아사드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요 10km 밖으로 나가요. 다른 방면의 그 약점을 상쇄해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더 전력이 쏠리게 만드는 거군요. 예. 이스라엘의 강점은 공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군이 이집트의 방공망 때문에 사실 보병을 못 도와줘요. 기갑 부대들도 다 못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얘들이 여길 벗어나는 순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나온 거를 이스라엘 공군이 공격하고 네. 갑자기 이스라엘 기갑 부대들이 날개 달았어요. 야, 기다렸다는 듯이 이집트 엄청 공격해버리는 거고 결국엔 이집트 군대들이 거기서 패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서 그곳으로부터 10km까지는 이집트가 공중 우세 및 포병 화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도 쉽사리 반격을 하지 못하는데 10km 밖으로 이집트 군대가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이 여기는 우리 지역인데 그렇죠. 우리 밥이야. 웰컴 싸워볼까 한번? 그쵸. 하고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예. 여기서 이제 기동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기동전 얘기가 나오면 좀 편해요. 공중전 이런 얘기 나오면 저는 보병 출신이라서 헷갈려요. 이스라엘이 과감한 수에즈 운하 도하 작전을 계획하였다라고 역사서에 적혀 있어요. 수에즈 운하 도하 작전에 대한 역도하 작전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원래는 최초부터 이스라엘은 특히 아리엘 샤론 장군은 도하해가지고 적에게 반격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반격 작전에 기회를 못 포착했는데 네. 이제 기회가 포착된 거예요. 10일 만에. 우리도 역도하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역도하를 이제는 감행하게 되는 거죠. 10일 만에. 도하 작전이 성공을 하려면 거기서 도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아리엘 샤론 장군이 원래 이제 남부 사령관 출신이에요. 이 시나이 반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본인이 거기 사령관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운하 지역 중에 어디를 돌파하면 가장 좋은지 알아요. 그게 바로 마츠메드. 마츠메드. 예, 그 전초 기지가 있던 데인데 그레이터 비터 레이크라고 하고 뭐 네. 우리말로는 비터 호수라고 하는데 그 운하의 가운데를 돌파하려고 해요. 여기가 네. 뭐냐면은 이집트 상에서도요. 이집트 2군과 3군의 전투 지경선 사이예요. 그 묘하다. 그렇죠. 방어하는 부대의 가장 취약한 지점은 양 군대 간의 전투 지경선이다. 그쵸.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알고 들어갔군요. 그 다음에 방어하기도 좋은 게 비터 호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공격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서쪽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방어 네. 보호를. 우측 면만 내가 방어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샤론 장군이 그래서 도하 지점으로 선택하고 그 지점을 가른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스라엘의 반격 작전의 핵심이죠. 지도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그러면 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샤론 장군이 도하하려고 했던 게 이 비터 호수 바로 북쪽에 있는 마츠메드 전초기지 쪽이에요. 그래서 샤론은 부대들을 이끌고 약간 남쪽에서 이쪽 도하 지점까지 이동했는데 이 남쪽에 도로가 2개 있어요. 네. 그 도로 2개를 기준으로 해서 샤론은 회랑을 만들어서 그 회랑 쪽으로 도하 부대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의 회랑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를 통로를 개방시켜야 되는데 근데 2군의 남측에 여기에 중국 농장이라고 있어요. 이 중국 농장에 있는 그 이집트 2군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좁은 회랑 확보를 못해요. 중국 농장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가 유엔의 협조를 받아서 농업개발기지로 건설해서 1960년대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6.1 전쟁 때 네. 이스라엘 군대가 시나이 반도에 들어가고 중국 농장에 그 농장에 도착해 보니 이 관계용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만들이 쭉 써 있었어요. 그 장비에 일본어가 써 있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병사들이 중국어라고 오해를 해요.
아, 그래서 자기들이 붙인 군사 명칭이 중국 농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시설을 중국 농장이라고 해버려요. 이집트의 2군 남쪽에 있는 이 중국 농장에 있는 부대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도하 부대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수부대도 못 들어오고 도하 장비도 못 들어오고. 하하. 예, 그 상황 속에서 여기를 개방하려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이제 전차 부대들, 공수부대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들은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사실 회랑이 일부가 개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도하 부대들이 이 도하 지점까지 이동을 하고 그 도하해 가지고 수에즈 운하의 서안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중국 농장이라는 그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장소에서 이집트군은 가지고 있던 부대를 내보내서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던 곳이고, 이스라엘은 도하 준비도 안 됐고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혼합해야 됐을 만큼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한 곳을 그냥 깐데 계속 닦아가지고 그 수로를 개방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초기에 미국 이스라엘 쪽에서 휴전 의사를 거부를 했잖아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군사적인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쪽도 휴전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다트가 직접 나서는 거죠. 좀 우리 휴전할 수 있게 두 분이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 양측의 휴전 의사를 타진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휴전 결의가 통과가 되죠. 10월 22일, 10월 25일에 거쳐서 유엔의 휴전 협의 결의, 이런 것들은 항상 문구가 똑같아요. 전쟁 이전의 상태로 상황을 복구시킨다. 각 군대는 그들의 분계선 바깥으로 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상처뿐인 승리가 아니었나. 승리도 못했죠, 지금. 상처뿐인 전투, 상처뿐인 작전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실리가 있긴 있었나요? 아, 이게 누가 승리했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집트가 군사적으로 후반부에 패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집트가 정말 패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초기에 군사작전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사실 엄청난 실리를 얻은 이 전쟁이 되겠습니다. 실리를 얻긴 얻었다. 이집트가 마지막엔 원해서 휴전을 맺었지만 결국엔 이집트도 그 휴전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의 일부를 확보했고 추후에는 시나이 반도 전체를 돌려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집트도 상당한 실리를 얻은 전쟁이 이 욤키프르 전쟁 4차 중동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집트가 후반부에는 군사적으로 패배했지만 초기에 거둔 신화적인 승리가 이집트라는 국가에 어떤 위신을 세워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랍 국가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은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대로 이스라엘 건국한 이후에 첫 번째 대승을 거둔 거는 어쨌든 이집트였고 그걸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싸울 수 있다라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이집트 있다. 병사들도 할 수 있다. 요거 자신감을 얻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욤키프르 전쟁, 또 수에즈 운하 작전, 그 모래방벽을 돌파하는 신화적인 내용들은 어설프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시크릿 분석, 날카로운 직관적인 질문을 통해서 교수가 당황하는 얼굴을 만드는 코너입니다. 자, 나 박동희, 내가 만약에 방어를 한다면 바브레브선에서 방어를 했겠는가?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방어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어는 기동 방어 아닙니까? 최소한의 병력만을 전방에 배치해 놓은 채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대를 집결 보유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기동 방어의 기본적인 모습은 다 갖춰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바브레브 선을 굳이 고수한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피해가 컸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받네요, 이거. 이거 내다 어려운 어려운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바브레브선 방어 계획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바브레브선 자체는 사실 방벽이고 거기서 전초기지는 관측하고 관측한 내용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소규모 부대가 공격해서 넘으면 그거는
경멸 격퇴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게 해서 바브레브 성까지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기동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안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하. 문제는 네. 철수하지 말라 그래요. 전초기지들을. 초반에 압력받는 전초기지를 얘들은 철수하고 싶은 거예요. 뒤로. 그럼 철수하고 나서 그 넓은 시나이 반도에서 기동전하는 거를 사실은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인들은 그걸 생각한 거구나. 이스라엘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수뇌부가 그걸 안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컸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의문인 거예요. 사실 그 시나이 반도에서 나와서 거기서 기동 방어하기 시작하면요. 거기 이집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km 정도 되는 그 셈의 방어 막 안에 있는 데밖에 못 진출해요. 그럼 사실 여기 있는 이 전초기지에서 다 전멸할 이 인원들이 뒤로 빠졌으면 다 전멸 안 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나올까 말까를 고민하고 수에즈 운하에서 한 10km 정도 되는 그 이집트가 장악한 그 교두보 내에서 위주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되냐. 이 안쪽에서 반격을 하려고 하니까 들어가면은 이집트의 대전차 무기에 이스라엘의 기갑 부대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교두보를 빼앗겼고 바브레브 선은 이집트의 그 영향 범위 내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의 사정거리 안으로 계속 이스라엘군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일로 와. 그쵸. 시나이 반도로 와. 기동전부터 이게 아니라 그렇죠. 굳이 거기를 지키려고. 그렇죠. 아마 1, 2, 3차 중동전의 영웅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다 정치인이 돼 있을 때입니다. 군인이었을 때의 판단력과 정치인이 됐을 때의 판단력이 달랐던 것은 아닐까요? 군인일 때는 이 전쟁, 이 전투에서 군사적인 승리만 가져오면 되는데 지금은 미국, 소련도 생각해야 되고 유엔도 봐야 되고 대통령 지도자의 위신도 봐야 되고 국민 여론도 생각해야 되니까 예. 시나이 반도에 이집트 군대가 들어오도록 놔둔다? 이집트산 전차가 들어와서 여기를 휘짓는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너무 맞고 결론적으로는 10일 만에 이집트가 그 셈 방공망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반격 나중에. 작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엔 이스라엘은 역시 기동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싸워야 되는데 굳이 방벽 위에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패착이 있었다고 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그러한 시행착오가 이스라엘군도 있었다. 박사님 어떠세요? 이 4차 중동 전쟁, 욤키프르 전쟁이죠. 네.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 아닌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미국과 소련을 양대축으로 하는 초강대국의 전쟁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이 초강대국의 전쟁 목표에 기여하는 대리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학문적인 경향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리전은 없다. 누군가가 전투를 하고 사람의 목숨이 팍팍 날아갈 때는 대리로 싸웠다고 해서는 그게 말이 되겠느냐. 각자 누구나 싸워야 하는 자기 자신의 목표가 있고 자기 자신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6.25 전쟁을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요. 김일성이 자기 자신의 뜻이 있어서 소련을 설득해서 일으킨 남침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죠. 우리가 실제 전장에 들어가서 싸울 때 그 장병 단 한 사람도 우리가 미국을 대리해서 싸운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군대 양측 장병 누구도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대변해서 미국과 소련의 대리자로서 싸운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 바브레브 방벽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전초부대 인원들은 명령에 수명해서 안 물러난 거예요. 대리전으로 싸웠다면 물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역습할 수 있었던 것도 내 조국,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과 소련은 어떤 빅브라더나 양국가를 움직인 주동자였다고 저는 보지 않고 그 전투, 욤키프르 전쟁의 주인공은 이집트, 시리아, 이스라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욤키프르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으로서 치른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론을 만들 때 필요한 라벨링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답이 너무 네. 완벽하신데요. 뭐라고 내가 한 거지? 문제는 끝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을 다니고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자본주의의 대리자로서 상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그 애사심, 소속감은 좋지만 내가 이 기업의 대리자로서 꼭두각시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인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따라서 우리가 군생활 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대리해서 누군가의 거대한 목표의 희생양이 되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목표대로 여기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애국심이고 저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사님, 혹시 이 부분 따가지고 다음 주 제 수업 시간에 우리 생도들한테 틀어줘도 될까요? 아, 네. 6.25 전쟁의 한번 원인. 봤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학기가 시작했잖아요. 욤키프루 전쟁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라고 하면 혹시 뭐라고 생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했을 때 어떠한 유사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욤키프루 전쟁, 우리가 기동전, 기갑부대, 항공전 이런 물질적인 것에만 지금까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장병들의 애국심, 개개인의 헌신적인 복무 이런 것에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 컨텐츠를 계기로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혹시 열정페이는 아니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정페이라는 것은 네. 너츠라고 할 수 있죠. 기습과 반격, 치열한 공방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운명을 가른 수에즈 운하 작전. 욤키프루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은 아직도 전하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죠.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오늘 함께해 주신 박동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새롭고 충격적인 문서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